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의 대표 경제종합 시사방송 어쨌든 경제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경제와 투자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진짜 경제, 생생한 경제 소식 오늘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경제 한 주의 경제판 코너를 함께할 패널 분들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제 기준으로 가장 먼 쪽에 오늘 이지은 기자 나왔고요. 네, 이지은 네. 기자입니다. 이어서 김주영 캐스터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네, 오늘 특별 게스트로는 이재수 한국경제인협회 민생경제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어쨌든 경제 제작진이 선정한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는 저희 어쨌든 경제 제작진이 선정한 이번 주 경제 뉴스 핫 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키워드로 먼저 정리해봤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5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왕의 남자, 트럼프의 로봇 행정명령, 한국이 1위, 또 투자 경고, AI 강국 현실화 이렇게 5가지 키워드를 저희가 정했는데요. 자, 이제 하나씩 자세하게 큰 화면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나왔습니다. 미 연준 3연속 금리 인하, 내년은 햇빛에 달렸다. 이렇게 저희가 키워드를 잡았는데요. 자, 미국 연준이 지금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한국과 지금 금리 격차가 1.25%포인트 차로 이제 좁혀졌는데요. 자, 이 소식 지금 내년은 또 연준 의장 교체될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세계 시장의 투자가들이 또 관심 있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은 김지영 캐스터가 준비했죠? 네. 죄송합니다. 지금 영상이 저희가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파월 의장의 인터뷰 영상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김지영 캐스터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Conditions in the labor market appear to be gradually cooling, and inflation remains somewhat elevated. In support of our goals, in light of the balance of risks to employment and inflation,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lower our policy interest rate by a 1/4 percentage point. As a separate matter, we also decided to initiate purchases of shorter-term Treasury secur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an ample supply of reserves over time, thus supporting effective control of our policy rate. But with downside risks to employment having risen in recent months, the balance of risks has shifted. Our framework calls for us to take a balanced approach in promoting both sides of our dual mandate. Accordingly, we judged it appropriate at this meeting to lower our policy rate by a 1/4 percentage point.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관련해서 영상 보셨는데요. 자, 이 제롬 파월 의장이 내년에는 이제 다른 분으로 교체될 예정이어서 지금 미국 금융가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해석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김지영 캐스터가 내용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를 소화해냈습니다. 바로 미국의 올해 마지막 FOMC인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연준이 25bp 금리 인하를 추진했습니다. 올해만 3번째고요. 3개월 연속 인하입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주요 이유로는 이 고용시장에 대한 둔화를 꼽았는데요. 그리고 시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도표를 통해서는 내년도 금리 인하는 1회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는 5월에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연준 의장 교체를 두고 이 연준 안에서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부각이 됐는데요. 기존의 연준은 만장일치로 의견을 내놓고는 했는데 이번에는 12명의 연준 위원 가운데 3명이 다른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년 금리 흐름 여전히 불확실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5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뒤를 케빈 헤셋, 그러니까 백악관 경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 이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년 5월까지는 금리 인하의 휴지기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내년도 아직은 좀 불확실하다라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단기적으로 유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이 단기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기 국채를 매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금리를 더 인하해야 됐었다라고 비판을 좀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우선 시장은 중요한 이벤트들을 좀 소화해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금융시장 아주 그냥 숨죽이면서 관심 있게 지켜본 내용 금리 인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킵5 두 번째 소식 자세하게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의 SOS 쏟아지나. 자, 키워줄게. 이렇게 저희도 키워드를 잡았고요. 트럼프가 콕 집자 로봇주 지금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자, 휴머노이드 로봇 지금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 소식은 이지은 기자가 전해주실까요? 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로봇 산업을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지목하면서 로봇 관련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에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수는 29만 5천 대, 전 세계의 54%를 차지했습니다. 또 2023년 기준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봇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앞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미국이 이를 따라잡기 위해선 대규모 투자와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 모두 로봇 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를 보이면서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로봇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어서 관련 종목 흐름도 함께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로봇 대장주로 꼽히는 두산 로보틱스와 또 코스닥에서 시총이 가장 높은 로봇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상승 마감했고요. 유진 로봇이 국내 기업과 35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10% 넘게 오르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로보스타는 5%대, 로보티즈도 소폭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자, 로봇주 금방 차트로 지금 주가 상당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뭐 반도체에 이어서 우리 관련 로봇주들도 계속 주식 시장을 이끌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선정한 또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5 중에 세 번째 소식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가계자산, 부동산 편중이 심각하다. 한경협에서 금융투자 활성화 시급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에 부동산 비중이 높다는 거는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다른 선진국과는 다르게 좀 우리가 그게 편중이 좀 심하다 이렇게 계속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최근에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주식 투자 시장 쪽으로 자산 비중을 좀 옮겨가자, 이쪽 투자를 좀 활성화시키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경제 선순환 구조 입장에서도 좀 우리의 투자 습관들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견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 자세히 진단해 보기 위해서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한국경제협회 이재수 민생경제팀장 나오셨는데요. 자, 이 지금 한국 가계자산 구조가 부동산은 이제 비금융 자산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다는 건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또 한 번 수치로 지금 확인이 된 지금 상황인데 일단은 어떤 규모로 수치가 확인이 됐는지 그 팩트 내용부터 먼저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뭐 어찌 보면 알고 있는 사항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그 주요국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 또 영국하고 우리 한국하고의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의 그 가계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비중을 한번 한 5년치를 쭉 이렇게 추이를 보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뭐 저희 한국이 압도적으로 그 4개국 중에 비금융자산이 높습니다. 여기 한 전체 가계자산의 2024년 기준으로 64.5% 정도 됩니다. 이 비금융자산이라는 게 뭐 거의 그 부동산 위주죠. 뭐 다른 건 거의 좀 미미하고요. 부동산, 뭐 아파트나 뭐 건물 같은 부동산 위주고 이 한 5년간의 추이를 보더라도 한 64에서 65%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거의 뭐 변동 없이 가장 높고요. 우리가 이제 금융자산을 그래도 한 5% 정도 가계가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 금융자산마저도 주로 예금, 현금 이게 거의 절반 정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방 이제 차트 화면으로 이제 보여드렸는데 보면은
65%대에서 64%로 조금 5년 사이에는 조금 낮아지긴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압도적으로 우리는 부동산 쪽에 자산이 편중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편중되는지 다른 선진국들하고 비교를 해야 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등 다른 선진국 상황은 어떤지 수치로 또 한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보면 비금융자산 그 비중을 가지고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이 그 2024년 기준으로 64.5%인데 미국은 32%, 또 일본은 36.4%, 뭐 영국이 조금 높지만 그래도 한 50% 초반대 이 정도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이 여전히 월등히 높은 걸로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 이제 나라별로 조금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자산이 68%가 넘는데 이 미국의 금융자산도 이제 금융자산 이제 그 분류를 좀 해보면 뭐 예금, 현금 이런 안정적인 자산부터 금융투자 상품 그리고 뭐 보험, 연금 이런 투자 뭐 그런 자산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미국은 그 금융투자 상품의 비중이 계속 높고 또 상승세에 있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우리 이웃 나라하고 비슷할 것 같지만 그래도 금융자산의 비중이 63.6%로 우리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역시 일본도 금융투자 상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상당히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지만 금융자산이 역시 한 절반 정도 되고 이래서 우리가 여전히 월등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 일본, 영국의 사례를 통해서 한국을 비교해 봤을 때 역시 한국이 압도적으로 부동산 중심의 투자 비중을 지금 갖고 있고 자산 그렇게 비중이 돼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치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네. 부동산을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런 자산 비중이 높은 거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금 역사적으로 부동산 투자의 성공 그런 경험들이 많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인 없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 불패 신화가 결국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우리 팀장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뭐 앵커님 말씀하신 게 네.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국민들이 이제 자금이 생기면 투자를 금융자산에 할까 비금융자산에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할 건데 네. 여전히 이제 금융자산은 뭔가 좀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진취적이고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지만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네. 있고 그다음 비금융자산이 그간 역대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이죠. 최근에 특히 또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뭐 아파트 이런 건 굉장히 안정적인 자산이다. 이런 네. 좀 공감대도 형성이 되어 있고 과거 개발 시대에 또 그 어떤 뭐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뭐 국토 개발인지 이런 할 때는 또 토지도 또 나름 굉장히 이제 어떤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자산이고 이래서 이러한 그 부동산 투자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씩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뭐 주식이라든지 뭐 금이라든지 달러라든지 또 요즘 암호화폐 이런 것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뿌리 깊은 부동산 선호 의식이 이러한 결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네. 과거 저희 그 한참 이제 사회생활 시작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주식 투자 절대 하지 마라. 주식 투자하면 집안이 망한다. 뭐. 네, 그게 부모님한테도 그런 얘기 듣고 그런 게 지금 계속 쌓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투자 시장 이런 투자 문화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될 테고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의지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 투자 시장에 어떤 정책 방향을 갖고 가는 게 좋은지 또 어떻게 바꿔가는 게 좋은지 관련해서 이제 환경협에서도 지금 제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어떤 걸로 지금 제안을 하고 계신지 그런 내용도 좀 말씀해 주시죠. 아무튼 기본적으로 그 국민들이 금융투자 자산을 통해서 금융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불릴 수 있다. 네. 그리고 뭐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 뭐 이런 믿음이 오도록 그렇게 제도들도 바꾸고 정책을 바꿔야 될 텐데요. 뭐 크게 봐서는 뭐 세제를 이제 금융투자 친화적으로 바꾼다든지 또 장기 투자를 유도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금융교육에 익숙하지 않은데 금융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많이 받도록 한다든지 네. 뭐 이런 그 체계적인 어떤 정책 과제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제 개편 같은 경우는 금융과 관련된 어떤 받는 배당 소득세라든지 이자 소득세라든지 뭐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이런 걸 지금 현재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세율도 다양하고 이래서 이걸 뭐 이해하기도 되게 어려운데요. 이걸 좀 단일화해서 금융 뭐 투자 세율로 단일화해서 단일 세율로 분리 과세를 한다든지 뭐 그리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뭐 예전에 2014년, 15년 이때 조금 저소득층이라든지 청년들 대상으로 소득 공제 장기 펀드라는 걸 이렇게 그 상품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15년까지 고 지금 이제 없어졌는데요. 그걸 다시 좀 부활을 해서 공제율도 상향하고 그 납입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다든지.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했을 때 혹시 손실이 나더라도 그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해준, 소득 공제를 해준 그런 제도들이 네. 있는데 우리도 장기 투자했을 때 일부 손실이 만약 나면 일부를 소득 공제를 해준다든지 이런 제도도 도입하는 것도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뭐 올해부터인가 그 지금 뭐 고등학생들부터 금융교육 이런 게 이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좀 들어가고 네. 특히 요즘 보이스피싱이라든지 금융사기 이런 그게 뭐 많으니까 그런 거 종합해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청소년기부터 제대로 된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청소년기부터 금융 사기에 대한 그 조심하는 그런 내용 포함해서 금융 시장에 대한 이해, 또 금융 투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문화 저변을 넓혀가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애초에 환경협에서 이런 거를 연구하고 또 발표를 하고 정책 제안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여러 가지 내부에서의 배경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거를 좀 제안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으셨는지 환경협 내부의 어떤 배경을 좀 소개해 주시면 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경제인협회는 저희 이제 기업들의 그 어떤 그 모임으로 된 단체인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네. 근본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걸 주된 그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가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필수적으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되고 그 이 자금들이 보다 경쟁력 있고 앞으로 유망한 산업 쪽으로 생산적인 그 산업, 소위 생산적 금융이라죠. 생산 금융으로 금융이 잘 원활히 흘러들어야 되는데 이런 이제 고정된 부동산이라든지 시쳇말로 얘기해서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을 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은 이런 그 고정된 부동산 이런 것보다는 그 우리 기업들이 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의 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 가계에서부터 그 자금을 이런 금융자산에 투자를 해서 가계 자산도 늘리고 그 기업의 경쟁력도 높이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도 높이는데 이런 흐름을 바꾸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기획을 하고 분석을 해본. 네,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이 성장하려면 투자 자금도 많이 필요한데 그 자금 조달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이제 개인들도 투자 소득을 올리고 결국은 그게 이제 나라 성장으로 이어지니까 이런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를 드리고요. 자, 지금 민생경제팀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투자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민생경제 관련해서 이슈들이 많잖아요. 지금 환경협 차원에서는 또 민생경제 관련해서는 어떤 것들을 또 준비하고 계시고 또 제안들을 하고 계신지 또 얘기를 해주시면은 지금 현재 이제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뭐 아시다시피 민생 경제가 이게 참 어렵습니다. 뭐 자영업 폐업률이 역대 사상 최대를 기록을 하고 또 이게 청년들도 취업이 이제 양질의 일자리를 잘 못 구하고 취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단지 쉬었음 인구가 또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또 그 지역 경제가 이게 수도권 뭐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다날이 침체되고 또 지역 소상공인들도 어렵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고 저희들도 어떤 정책 과제를 제시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요. 최근에 저희 그 환경협에서 이 그 지역 경제 침체라든지 또 지역의 또 중소기업에 가면 굉장히 인력난이 심합니다. 인력난 또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뭐 지금 부동산 관련된 얘기도 했지만 수도권 그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든지 또 최근에 이제 베이비부머들이 본격 은퇴하면서 저기 생산 가능 인구도 많이 줄고 이걸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근에 저희 정부에서 건의한 게 있는데요. 소위 이제 3자 연합 모델이라고 또 저희들은 명명을 하고 있는데 그 수도권에서 한 800만 명 정도의 베이비부머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은퇴를 해 가는데 그 은퇴하는 베이비부머들을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을 유도를 하고 알선함으로써 그로 인해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뭐 지방시대위원회라든지 뭐 국조실이라든지 고용부 뭐 중기부 이런 데 이렇게 다양하게 정책 과제들을 그 제안을 했고요. 내년에도 이 사업을 좀 열심히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뭐 우리 민생 경제도 살고 투자 시장도 살고
모두 다 좀 성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옆에서 이제 이지은 기자, 김종 캐스터 관심 있게 들으셨는데 만약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생긴다면 부동산보다는 주식 쪽에 또 관심을 더 가지실 의향이 있으시니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우선은 네.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게 좀 더 네. 빠를 것 같아서 저는 적극적으로 의향이 있고요. 네. 이지은 기자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저도 정부가 증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주식에 좀 더 비중을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지금 젊은 층들은 좀 과거의 세대 사람들하고는 조금 더 다르게 주식 투자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한번 여쭤봤고요. 자, 이제 우리 뭐 주식, 뭐 부동산, 뭐 투자 시장이 있지만 어쨌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 소식은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중에 네 번째 경제 소식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시총 410조 SK하이닉스가 투자 경고 지정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일 수도 있는데요. 시총 410조나 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SK하이닉스가 연속적인 상승세에 있다 그래서 이제 투자 경고를 받은 건데 왜 이게 올해 이런 식으로 줄줄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지 사람들이 상당히 의아해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 소식 김지영 캐스터가 좀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시가총액 400조 원대 SK하이닉스 이 무거운 종목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1년 전보다 주가가 200% 이상 급증을 했고요. 또 최근 15일 종가 중에 최고가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투자 경고는 시장 경고 3단계 중에 두 번째 단계에 해당을 하는데요. 소수 계좌에 매매가 집중이 되거나 또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면 거래소가 투자 위험을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투자 주의, 투자 경고, 투자 위험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후에 추가적으로 주가가 급등을 하면 거래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스피에서 이렇게 투자 경고 지정을 받은 종목이 72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에 44건이었는데 거의 2배 가까운 수치죠. 올해 들어 반도체 같은 이런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 묵직한 종목들도 투자 경고를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고요. 어제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주가가 3% 넘게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흐름은 어떻게 이어졌는지 종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삼성전자는 1.49%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SK하이닉스도 1%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반등 흐름을 가져와 줬고요.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약보합권,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전자 우선주의 경우에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코스피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도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 전해주셨는데 김 캐스터는 개인적으로 이 투자 경고 지금의 제도를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 5,000P를 또 가려면 이런 경고 하는 규제들은 조금 완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가 이 투자 경고 받으면서 조정이 나오는 흐름들을 보니까 확실히 좀 더 완화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네, 이게 뭐 작전 세력이나 이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지금 시장이 좋아서 호재가 네. 있어서 올라가는 대형 종목을 그래서 이게 시대에 따라서 제도 조금 변화가 있고 수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소식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중에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소식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금산분리 곧 완화된다는 소식입니다. 정부가 K반도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국의 대기업에 어떻게 보면 투자에 옥을 지었던 금산분리가 완화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 소식 이지은 기자가 전해주실까요? 네.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한해서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금융 리스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지주사의 증손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할 수 없었고 설립하려면 지분 100%를 보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분 50%만 확보해도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SK지주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금융 리스업을 하는 증손회사를 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장에선 신설된 증손회사가 SK하이닉스를 위한 공장을 짓고 이를 임대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 완화가 아무 기업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받은 지주회사에 한해서 지분율 완화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지방 투자 계획과 사업 계획의 타당성, 그리고 자기 자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자, 5번째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 앞서도 SK하이닉스와 연관돼 있고 이 소식도 SK하이닉스와 연관돼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AI 반도체 또 AI 산업 관련해서 상당히 뒤처졌다. 빨리빨리 투자하고 성장시켜야 된다. 이런 중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낡은 제도들은 손을 보고 유연하게 시장에 맞게 적응해서 성장을 빨리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자,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소식 전해드렸고요. 저희 어쨌든 경제 제작진이 선정한 소식은 이것으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지은 기자, 김주영 캐스터, 그리고 이재수 한국경제협회 민생경제팀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10일 시티타임스와 이데일리 TV 공동주관으로 성황리에 열린 AICT 정책 포럼 2025 내용을 이지은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를 했는데요. 향후 만나게 될 AICT 내용을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자,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어쨌든 경제 1부는 마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 초대석 코너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조성식 사보이 홀딩스 대표이사를 모시고 우리나라 호텔 관광산업 현황과 함께 글로벌 투자 시장 전략들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시지 마시고 채널 고정!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도시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시 확장과 함께 행정 수요가 늘어나면서 교통 혼잡과 소음, 치안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AICT가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으면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AICT 정책 포럼이 열렸습니다. 축사에 나선 이현희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은 정부 역시 AI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며 기술과 정책이 함께 발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I 시장을 개척해 나가려면은 두 가지 분야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공공 분야가 먼저 시장을 열어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스타트업이 그 뒤를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그런 방향이 돼야 되는데, 27년도 국회에서 국토부 예산을 논의할 때 AICT에 대한 그런 예산들이 항목이 잡혀서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길 바라겠습니다. 한만희 해외건설협회 회장도 한국이 맞춤형 AICT를 발전시킬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UCT를 시작으로 해서 스마트 시티를 저희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도시마다 가진 특성과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AICT로 발전할 수 있는 유리한 곳을 우리나라가 점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조 강연을 맡은 김현수 교수는 앞으로는 AI 인프라를 얼마나 잘 갖추느냐가 도시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지역 간 AI 기술 역량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AI 기술 정책과 AI 공간 정책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고 AI 인프라 입지를 우리 5국 3틀 국토균형발전정책하고도 이렇게 정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AI 기술 성장과 함께 창업 생태계, 인재 양성 등 기반 마련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네, 어쨌든 경제 초대석 2부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한참 동안 침체기를 겪다가 이제 호황기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 호텔 관광산업 동향과 함께 국내외 부동산 투자 전략, 시장 진단해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명동 사보이 호텔 아시죠? 이 호텔 직접 운영하시면서 또 국내외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 사보이 홀딩스의 조성식 대표이사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호텔 관광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여쭤보고 싶었어요. 최근에 이제 뭐 몇 년 전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상당히 네. 침체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관광 네. 호텔 사업 자체가.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네. 그다음에 캐리어를 비롯해서 뭐 K 컨텐츠가 이제 널리 확산되다 보니까 진짜 외국인들이 많아진 거를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관광 호텔 사업이 네. 좀 호황기인지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은 좀 네.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코로나 시기는 정말 호텔 업계한테는 혹독한 시련의 시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호텔들이 폐업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한테 제공이 되는 객실이 많이 폐업으로 인해서 객실이 많이 없어졌고요. 이제 2025년 연말 12월 현재는 네. 거꾸로 밀려오는 외국인 수요를 네.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제 객실의 공급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네.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네. 올해 9월 26일 날 그 중국 단체 관광에 저희가 내년 6월 말일까지 비자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네. 되게 뭐 관광객들의 수가 급증한 것도 맞고요. 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모든 호텔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호텔들이 골고루 혜택을 본다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단체 관광의 특성상 또 중국 단체 관광의 특성상 아무래도 가성비가 중요한 단체 관광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 중심의 뭐 명동이나 강남에 있는 호텔보다는 주로 수도권, 뭐 파주가 됐던 일산이 됐던 성남이 됐던 그런 호텔 위주로 수혜를 보고 있고요. 특히 개인 관광객들도 요즘은 되게 똑똑한 가성비와 원가를 네. 따지는 우리 프라이스 디코딩이라고 하죠. 요즘 네. 트렌드 언어로요. 네. 그런 분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네. 적절한 가격에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는 호텔들의 영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관광 산업이 이제는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영국이 좋은 예인 것 같은데요. 영국의 런던처럼 네. 해리포터나 비틀즈의 성지처럼 네. 우리나라도 브랜드 콘텐츠 또 스토리텔링이 함께하는 그런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호텔 업계가 더 경쟁력을 갖춰야 할 시기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호황기는 호황기로 접어든 건 맞는데 네. 뭔가 좀 더 고품격, 네. 고품격 관광으로 높여가지고 컨텐츠가 고부가 융합이 가치, 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가 관광보다는 네. 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게 필요하다. 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네요. 네. 자, 그와 함께 최근에는
남의 안 좋은 일이 우리한테 또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게 가끔 있는데 네. 최근에 보면 이제 중일 갈등이 좀 격화되면서 그렇습니다. 어부지리로 또 한국 관광이 더 활성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견해들도 있고 또 한한령 해제 뭐 이런 효과들도 좀 있지 않을까 네. 장기적으로 네. 이렇게 기대 섞인 그 견해들도 많은데 이 네.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맞습니다. 저희 관광업계, 특히 호텔업계에서는 최근에 좀 일본으로 가던 중국인 관광객이 이제 좀 한국으로 몰려오지 않을까 네.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좀 저희 수혜 효과가 네. 조금은 좀 천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광업계에서 이유를 분석한 바로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일본이 예약하신 중국 관광객들에 대해서 취소 불가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게 한 가지 수요의 이동을 좀 둔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아무래도 또 한중 관계가 그동안 좀 소원했다 보니까 한한령이 뭐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제된 것도 아니고 네. 조금씩 저희 화해 모드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게 2010년대 호황기까지 회복이 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 차원에서든 국가 차원에서든 좀 한중 교류와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적으로 좀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네. 호재들이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보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사보이 호텔을 운영하고 계신데 네. 명동 사보이 호텔 그러면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네. 사실은 사보이 호텔, 사보이는 무슨 뜻이지? 네.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 위해서 네. 사보이의 어떤 뭐 역사성이랄까 간단히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죠. 저희 사보이라는 단어는 원래 유럽에서 자주 쓰는 고유명사인데요. 뭐 프랑스 남부 지역의 이름이기도 하고 지명이기도 하고 이태리의 마지막 왕조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영국의 사보이 호텔 지금은 카타르랑 사우디 왕자가 소유를 하고 있는 네. 역사와 전통을 잘 아는 영국의 5성급 럭셔리 호텔 사보이 호텔이 유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기업이 지금 95주년이 됐는데 초창기부터 이 이름을 써왔고 95주년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오래된. 네, 그래서 국내 상표권은 저희 기업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보이라는 상표권은요. 네. 그러면은 이 사보이라는 상표권은 네. 다른 사람은 결국 못 쓰는 겁니까? 쓰게 되면은 뭐 로열티라는 그런 구조로 지금 운영. 그렇죠. 국내에서 사보이 호텔을 운영하시려고 그러면 저희가 로열티를 받는 구조죠. 네. 그러니까 독점적으로 사실 사보이 호텔 네. 이름을 쓰시는 그런 네, 맞습니다. 상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은 명동 사보이 호텔은 사실은 95주년이 됐다는 거는 네. 엄청난 역사, 우리나라 개화기하고 함께한 네. 호텔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어떤 역사적인 상징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금 사보이에서 하는 사업이 호텔 외에도 몇 개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95주년이 된 즉 저희 계열 법인 중에 제일 오래된 사보이 상사라는 법인의 법인 설립일이 1930년 11월 11일이라서 저희가 95주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보이 호텔도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인 자본, 민간 자본 최초의 호텔인데 사보이 호텔은 1957년도에 개관을 해서 네. 거의 지금 70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사보이 호텔을 그동안 애용해 주신 70년대부터 애용해 주신 고객들 덕분에 저희가 추억의 장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호텔 자체는 70년이 된 호텔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큰 이벤트가 있을 때는 명동 사보이 호텔을 이제 어르신들 많이 예, 가셨을 테고 네. 저희 연령 때도 뭐 많이 이제 그렇죠. 방문을 그때는 했던. 네. 대한민국의 중심이 서울의 중심이 네. 명동이었으니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명동 사보이 호텔은 사실 일반 분들은 많이 이용하신 분들은 레스토랑이나 뭐 다이닝 공간 뭐 네.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셨을 텐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활용하시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나 재밌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소개해 주시면 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사보이 호텔의 저희 레스토랑 중에는 아마 최근까지도 예능 프로그램에 우리 이연복 셰프 엔터테인먼트님 주로 우리 셰프 테이너라고 요즘 하던데요. 네. 이연복 셰프님께서 저희 사보이 호텔 중하요리점 호화대반점 출신이시기 때문에 지금 방송에 나오셔서 저희 사보이 호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보이 호텔이 중화요리로서는 4대 문파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게 가장 최근에 많이들 아시는 내용 같습니다. 네. 셰프 말씀하시니까 다이닝 쪽으로 확실히 이렇게 연관돼 가지고 더 네. 많이 이제 기억이 나고 또 추억들이 또 생각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전통적인 호텔 그 사업을 넘어서 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 계열 법인들은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네. 또 앞으로는 또 어떤 식으로 확장이 나가시는지 또 네, 사업들을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1930년도에 설립된 이래로 또 1950년대 호텔을 설립한 이래로 후암동이라든지 성북동에 저희가 사보이 빌라를 건설하는 사업을 했고요. 2000년대 초반에 진로그룹에 저희가 부동산 개발 회사를 인수를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암동의 MBC 본사 바로 앞에 있는 사보이시티 상암, 또 저희 잠실역 근처에 있는 사보이시티 잠실, 뭐 아파트, 뭐 LX 공사 등등 저희가 종합 부동산 디벨로퍼로서 지금 거듭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도 이제 부동산 투자 개발 사업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 맞습니다. 주요 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개발을 지금 하고 계신 건데 네. 그렇게 다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네. 이제 국내 부동산 투자 시장에 대한 방향이나 전략들도 많이 분석을 하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국내 네. 부동산 시장 좀 어떤 방향으로 보면 좀 네. 투자에 좀 도움이 될지 네. 사업을 하시면서 느꼈던 걸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도 제일 자주 받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네. 저는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역시 부동산 투자 유망 지역은 고용 창출이 되는 지역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산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뭐니 해도 AI 혁명인데요. 네. 뭐 앞으로 용인 반도체 상권, 또 뭐 평택 고덕 신도시, 그리고 남부로는 뭐 천안, 아산, 세종까지 미래 산업과 행정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요. 또 한 가지의 저희가 부동산 투자 시장의 트렌드라고 하면 아무래도 점점 근무 시간도 짧아지고 재택근무도 늘어나고 네. 워라벨이랑 저희가 레저라는 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는 펜션에 많이 투자를 하셨다가 재미를 못 보셨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드리고 싶은 제언은 그런 레저 관련된 지역에 물 좋고 또 교통, 고속도로도 생기고 GTX역도 생기는데 좀 투자는 하시되 한번 그런 쪽에 좀 아파트 투자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자, 고용 중심으로 또 미래 시장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그 데이터 센터 뭐 이런 쪽 시장도 데이터 센터는 물론 너무 유망하게 분야고요. 보이시는 거고 예. 이제 현 정부에서 뭐 AI 고속도로를 구축한다면 그런 쪽으로 네. 에너지 그 집적 단지들이 어디에 또 생기는지 맞습니다.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보실 것 같고 에너지 수요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네. 앞서 저희가 또 리포트로 네. 보여드린 네네. AI 시티 관련해서도 네. 또 관심 있게 보실 것 같고 맞습니다. 현 정부가 네. 추진하는 네, 여러 가지로 좀 흥미로운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네. 자, 국내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부동산, 해외 글로벌 투자도 지금 많이 네. 진행 중이시고 네. 앞으로 더 확대하실 계획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네. 어떤 지금 구상을 갖고 계신지 그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예, 저희 사보이 법인이 우선 너무나도 우리 다들 익숙하신 베트남 시장에 좀 최근에 법인을 설립을 해서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뭐 부동산 개발 내지 주거 공간 개발뿐만 아니고 베트남이 고성장, 경제 성장률이 높은 국가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거기서 벤처 투자나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등등의 사업도 좀 전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뭐 우리나라와도 비교적 가깝고 친숙한 또 몽골의 신공항이 한 몇 년 전에 생겼거든요. 네. 그 주변에 신도시 울란바토르가 하도 저 인구에 비해서 너무 작기 때문에 주변에 신도시가 생기고 있는데 공항 신도시에 저희가 약 100만 미터 제곱의 부지를 현재 확보하고 있어서 몽골의 디벨로퍼 파트너들이랑 지금 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앞으로 많이들 해외 투자를 하시는데 미국, 일본,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 앞으로 이런 해외 투자자분들과 지금 투자 컨설팅 및 자산 관리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베트남하고 몽골 네. 시장에 네.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그렇습니다. 계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나라로도 지금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주목하는 나라가 또 네. 다른 나라는 어디가 있을까요? 주로 몽골이나 베트남은 개발도상국이니까요. 뭐 그런 맥락으로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도 훌륭하지만 아무래도 좀 선진국 우리 네. 주식도 블루칩, 네. 미국장에 블루칩 많이 사듯이 미국이나 일본 네. 특히 빼놓을 수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선진 부동산 시장으로는 이제 미국하고 일본을 보고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제 베트남, 몽골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 이제 개발 사업을 하고 계신 건데 네. 자, 그런데 이제 사보이 호텔이 이제 명동 사보이 호텔을 기점으로 해서 네. 국내 사업을 하셨고 해외로 이렇게 또
나가시고 또 공격적으로 움직이시는 거는 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사유에 의해서 네. 글로벌 부동산 투자 또 개발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네. 그것도 얘기를 해주시면 네.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또 이 한국인 민족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1960년대서부터 경제 발전을 이루고 정말 전무후무한 훌륭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 저희도 거의 한 70년인가요?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경제 성장률이 또 인구 성장률도 고령화 시대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국내에만 머무는 것보다는 조금 더 경제 성장률이 높은 국가에 지금 포트폴리오 리스크 분산도 하고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적절한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국내외 투자를 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개발 네, 사업도 네, 하고 네, 계시고. 네. 그러다 보면은 사업적인 나름대로의 전략과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좀 짜는 어떤 기준, 네. 그다음에 투자 개발지를 선정할 때 네. 중점적으로 보시는 여러 가지 기준, 네.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예. 또 역시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주식 시장을 보면 불과 한 10년 전인가요? 뭐 그렇게 해외 주식 시장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 그때는 되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소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네. 너도 나도 전 국민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 투자를 하시거든요. 부동산 글로벌 시장 투자도 마찬가지로 주식 시장보다는 조금 늦게 오지만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게 대세가 되는 시대가 꼭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학개미, 중학개미, 일학개미, 물론 동학개미가 있듯이 투자 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하고 그 기준은 당연히 돈은 리스크 해칭하면서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리스크 등을 감안한 좀 지속 가능한 수익을 내주는 시장을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제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코너에서 전해드린 내용이긴 한데요. 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이제 자산 비중, 개인 자산 네. 비중이 부동산 쪽에 많이 편중돼 있고 네. 주식 시장이 너무 낮으니까 네. 정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쪽으로 이동을 주식 네. 투자 쪽으로 그렇죠. 이동을 시키려고 하는데 네. 이런 흐름과 관련해서는 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내 부동산 투자나 사업들은 네.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보수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네. 그게 다 아까 말씀드린 경제 성장률이랑 어찌 보면 좀 연관된 문제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꼭 부동산을 투자하지 말라는 뜻보다는 부동산도 리츠 등 주식의 형태로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부동산 시장은 다소 뭐 우리나라 인구 성장률과 함께 저성장률과 함께 또 경제 저성장률과 함께 조금 느리게 갈 수 있지만 또 해외 부동산 투자까지 검토를 하면 되게 성장률이 높은 좋은 투자 기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글로벌 투자에 꼭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 글로벌 네. 투자 시장의 그 흐름은 어떻게 될 거로 보시는지 짧게 시간이 이제 네, 네. 많이 지나가가지고요. 네, 네. 그리고 투자자들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면 좋을지 네. 한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G2, 미국과 중국이죠,를 중심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지배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뭐 로봇, 바이오 산업 등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이런 글로벌 사업의 중심지는 그렇지만 더욱더 소수의 도시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브랜드가 있고 기술력이 있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좀 편입이 되는, 포함이 되는 곳에 투자를 집중을 하고 사업을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네, 사보이 호텔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사보이 그룹, 사보이 홀딩스를 운영하고 네, 계신데 네. 어떤 기업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네. 20초만 딱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저희 사보이 기업의 이념이나 미션이 우선은 저희가 주거공간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아름다운 건물을 많이 짓자의 미션을 가지고 있고요. 네. 어쨌든가 인류의 이롭고 또 저희 사회 전체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기억이 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사보이 호텔 지금 이제 예. 글로벌 투자까지 지금 진행하고 계신데 네. 성공적인 기업으로 계속 성장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성식 사보이 홀딩스 대표이사 모시고 국내 호텔 관광 사업 현황과 함께 국내외 부동산 투자 개발 전략까지 자세하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벌써 이제 알찬 정보 전해드리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한 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저희 또 알찬 경제 정보 또 인사이트 있는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어쨌든 경제 여러분 곁을 찾아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